네, 선주규 선임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뉴스는요. 미국이 푸틴을 하노이로 초청한 베트남에 쓴소리를 했다라는 로이터 보도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푸틴 베트남 방문, 북한 방문이 발표가 됐고요. 네. 새벽에 지금 뉴스가 많이 들어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노동신문에 기고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몇 가지 얘기를 한 게 이제 새벽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우크라이나 작전에 대한 북한 지원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북한하고 서방 통제 없는 무역 상호 결제 구조를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크렘린궁 보좌관도 이번에 가면은 포괄적 동반자 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여기 대해서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 보좌관이 조금 전 브리핑에서 푸틴이 북한 가는 자체를 우려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두 나라 관계가 심화하는 거다. 그러면서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몇몇 상호주의적 조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했고요. 네. 말씀하신 지금 베트남 건에 대해서 미국이 좀 화가 난 것 같습니다. 로이터가 어제 전했는데 베트남 주재 미국 대사관 대변인이 푸틴이 베트남 오는 게 베트남하고 미국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고 질문을 받으니까 멍석을 갈아주지 마라. 그러니까 침략 전쟁을 선전할 수 있는 멍석을 갈아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정이 북한을 먼저 가고 그다음 예. 베트남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오늘 저녁에 이제 푸틴이 가면서 극동에 있는 공화국을 들려서 네. 오늘 저녁에 평양에 도착해서 내일까지 평양을 방문하니까 사실 북한을 방문하는 시간은 만 하루 정도 1박 2일이지만. 예, 1박 2일이지만 그리고 네.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19일, 20일은 네. 베트남에 갑니다. 그래서 이틀간 체류하면서 이제 최근에 국가 주석이 새로 베트남도 선출됐는데 공산당 서기장하고 만날 예정이고요. 로이터는 푸틴이 베트남 가는 게 베트남의 러시아에 향한 충성, 베트남도 공산주의 국가라는 겁니다. 그런 걸 보여주는 거다 했는데 베트남이 사실 지난 주말 스위스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평화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반면에 지난주 초에 러시아에서 브릭스 외교장관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는 외교 차관을 보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사실 푸틴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게 지난 3월. 그렇죠. 됐나요? 그런데 네. 지금 아시다시피 베트남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도 ICC 회원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꼭 집행할 그런 의무는 없는 겁니다.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유럽연합하고 베트남이 특사가 만나기로 됐었는데 이게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 이제 로이터 기자가 유럽연합 쪽에 논평을 요청하니까 입을 다물었는데 유럽연합 아마 푸틴 방문 건하고 연계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싱가포르 싱크탱크 관계자 얘기는 베트남이 이렇게 아시다시피 작년 9월하고 12월에 바이든하고 시진핑이 잇따라 방문했었죠. 그리고 바이든 갔을 때 베트남하고 미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을 했는데 이렇게 베트남이 이번에 푸틴을 또 초청한 게 특정 강대국에 편들지 않는 균형 외교를 하는 걸 과시하는 거다. 이렇게 또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관련된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 푸틴 방북이 북한에는 굉장한 기회다라는 또 이코노미스트 최신호의 진단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브로맨스라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코노미스트가 김정은 푸틴의 위험한 브로맨스라는 네. 제목으로 쭉 썼는데요. 저는 지금 24년 만에 지금 북한에 가는데 그야말로 북한으로서는 냉전 이후 최대의 전략적 기회를 맞았다.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히 2019년에 기억하시면 트럼프 때 하노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멀리 기차를 타고 며칠 갔는데 뒤통수 맞았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조금 미국하고 좀 이제 틀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사이에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고 그래서 무기가 절친한 푸틴이 이제 절친한 상황에서 이제 김정은이 푸틴을 새로운 절친으로 맞았다 이렇게 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두 사람의 브로맨스가 지정학적 변화 덕택에 가능해졌다는 판단을 했고요.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나면 무기 관련돼서 거래 이런 그렇죠. 쪽으로 그게 주목을 하는데 예, 가장 네. 큰 관심사인데 지금 네. 여기 대해서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 연구원 얘기는 단순한 무기 거래로만 생각하면 그건 실수다. 왜냐하면 북한이 미국에 이렇게 이제 푸틴하고 접근함으로 이제 밀접해짐으로써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을 난감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다자 압박의 힘을 빼는 것도 있고 그래서 러시아가 서방과 더 광범위하게 맞설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예로다가 지난 3월에 그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그 러시아가 거부권 행사하는 바람에 임무 연장이 무산됐습니다. 네. 이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봤습니다. 또 어떤 분석하고 있습니까? 좀 그리고 또 계속해 이코노미스트는 주시죠. 그 한국이 이제 그 무기 생산 강국인데 러시아가 북한하고 협력함으로써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직접 지원하는 것도 이렇게 견제하는 효과도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좀 그 카네기 그 평화재단 연구원 얘기는 사실 이렇게 김정은은 지금 그야말로 엄청난 그런 혜택을 받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지난해 이제 북한 무기가 러시아에 이제 제공된 걸로 미국이 계속 지적을 해왔고요. 그래서 작년 9월 이후에 북한에 보낸 컨테이너가 한 9천 개 정도가 넘는데 대부분 식량 연료로 채워졌을 거다 이렇게 추산을 해서 북한의 어떤 그 민생 그 해결에 상당한 도움이 됐을 거라는 겁니다. 좀 반대쪽의 의견이나 얘기는 없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이렇게 계속 브로메스가 만약 장밋빛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면 이제 푸틴이 무기가 아쉬우니까 북한과의 관계가 이어지겠지만 전쟁이 만약에 이제 다른 단계로 가면 과연 그렇게 될 거냐는 미지수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달 그 푸틴이 5선 취임식 하고 나서 바로 중국 갔을 때 그때 가까우니까 바로 그 하얼빈에서 바로 평양으로 가지 않겠다는 관측이 있었는데 안 갔거든요. 그것도 중국을 좀 푸틴이 의식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코노미스트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북중러 관계를 보면은 그 그림이 권위주의적인 정권 간의 깔끔한 연합이라기보다는 좀 표현이 그런데 지저분한 삼각관계로 보인다. 이렇게 또 꼬집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외무장관도 어제 이 푸틴하고 김정은 이렇게 만나는 거 외로운 브로맨스다. 그리고 그러면서 서방이 이걸 대응하는 최선의 길은 더 많은 패트리엇 미사일하고 탄약을 우리한테 주는 거다. 또 이렇게 자기네 그 쪽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네. 오늘 방북을 하고 그리고 그 이어서 또 베트남 방문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관련된 얘기들 또 전해 듣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죠. 나토가 핵무기를 보관고에서 꺼내 실전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나토 총장이 오늘 네. 그 백악관에 이제 가서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하고 회담을 하는데요. 그거 네. 앞두고 어제 영국 텔레그래프하고 회견을 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그동안에는 나토가 이제 핵무기, 나토 회원국 중에 핵 보유국이 세 나라가 있죠. 미국, 프랑스, 영국 세 나라인데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이걸 뭐 핵무기에 대해 얘기하는 게 상당히 금기시도 했었는데 이제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 총장 얘기가 네. 그 핵무기를 보관고에서 꺼내서 실전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북중러 이런 그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게 구체적인 내용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좀 태도가 달라졌다 이 정도의 의미일까요? 지금도 미국이 이제 그 유럽 여러 나라에 이제 그 핵 배치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이른바 그 유사시에 이제 이렇게 쓸 수 이제 공중으로 공격할 수 있는 이른바 항공폭탄, 네. 항공 핵폭탄도 이제 일부 가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토는 그동안에 핵무기 언급을 금기시하고 관련 훈련도 철저하게 비밀에 붙였는데 네. 이제는 앞으로는 그렇지 않고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나토 핵 전략의 초석이 될 거라고 이 사람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토의 목표는 물론 핵무기 없는 세상이지만 네. 러시아, 중국,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나토는 지금 그렇지 않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래서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우리도 핵동맹으로 남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뭐 핵무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자꾸 얘기가 네. 나오니까 걱정스럽습니다. 그러게 관련된 얘기 좀 더 해볼까요? 핵무기 경쟁 냉전 후에 가장 심각하다. 어디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그 스웨덴에 있는 그 국제평화연구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NGO인데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제 어제 각각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보니까 지금 미국, 러시아, 중국, 북한도 지금 이 보고서에서는 핵무장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9개 핵무장국이 투자를 엄청나게 한다는 겁니다. 지난해만 이 9개 국가에서 9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25조 6,700억 원 정도가 핵무기 증강에 지출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해 전보다 108억 달러가 늘어났다. 미국이 뭐 단연 많습니다. 미국이 핵무장 지출한 게 작년에 510억 달러로 압도적 1위고 중국이 118억 달러, 그리고 러시아가 83억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냉전 이후 굉장히 가장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이다. 가장 이거죠? 심각하다는 네.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절대 보유 숫자는 조금 줄긴 했는데 이거는 이제 노후분이 이제 퇴역한 거고 신형 행목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높은 수준의 실전 배치분. 이건 오히려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미국하고 러시아가 대부분 보유하고 있고 중국은 상당히 뒤에 있었는데 지금 이 보고서를 보면요. 처음으로 중국도 높은 수준의 실전 배치분을 이제 올해 한 걸로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추세로 가면은 2030년쯤 되면은 중국이 지금 계속 핵 무장 증강에 박차를 가기 때문에 30년쯤에 되면은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비슷하거나 더 많은 수의 그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그러면 9개 핵 무장국이 어느 정도를 다 합치면 보유하고 전체 있는 가지고 걸까요? 있는 게 지금 여기 보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네 나라 말고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까지인데 네. 그 올해 초 기준으로 해서 한 12,120기 정도라고 이렇게 추산을 했습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그 NGO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핵무장국들이 지금 이렇게 아마겟돈 지구 종말에 계속 투자하지 마라. 갈수록 기아 문제가 심각한데 그러면서 작년 한 해 그 9개 국가가 투자한 돈만 가지고도 세계 식량 계획이 필요로 하는 기아를 완전히 근절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또 쓴소리를 했습니다. 네. 자, 다음 얘기 해봅니다. 중국 견제에 미국에 이제 동참을 해왔다라는 이유로 중국이 호주와 뉴질랜드를 상대로 입국 비자를 일방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고요. 리창 중국 총리가 지금 호주, 뉴질랜드 방문 이제 아마 어제 끝났을 겁니다. 네. 그래서 어제 호주 총리를 만나고 나서 호주도 일방적인 비자 면제국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지금 호주는 중국에 대해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일방적으로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앞서서 뉴질랜드 갔을 때도 같은 조치를 하겠다고 했었고요. 네. 지금 중국이 작년 12월부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스페인 그 5개 유럽국에 대해서 거기다 이제 말레이시아까지 1년간 시범적으로 비자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일반 여권 소지자도 들어와서 15일까지 중국에 무비자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내놓는 이유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까? 뭐 일단 대외 개방 확대라고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호주, 뉴질랜드 전부 미국이 주도하는 정보 동맹 파이브 아이즈 멤버죠. 그래서 이제 호주하고 좀 안보 갈등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비자 면제 혜택을 준 게 러브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동맹을 좀 흔들겠다 이런 의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뭐 호주는 지금 지난달 같은 경우에 중국 투자자들이 그 호주 히토류 채굴 지분 확대하는 걸 막았습니다. 그래도 지금 중국이 좀 잘해보자 이런 식으로 계속 러브콜을 보내면서 미국과 이런 틈을 좀 파고드는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는 빌 게이츠의 언급인데 미국 원자력 에너지 전망이 밝다라고 밝혔네요. 요즘에 계속 네. 빌 게이츠가 원자력 얘기를 많이 하네요. 특히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이게 왜냐하면 지난주에 미국 와이오밍주에 이제 이 빌 게이츠가 공동 설립한 회사가 이제 테라파워인데 여기서 건설을 시작을 했죠. 이게 이제 미국 첫 SMR 원전입니다. 한 40억 달러 정도가 들어가는데 미국 에너지부가 절반을 내는 모양입니다. 네. 나트륨 원전이죠. 이게 아시다시피 나트륨 같은 거는 비등점이 880도니까 물보다 훨씬 8배 이상 높으니까 그만큼 효율이 좋아서 발전 출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는 겁니다. 애초에 원전 가동 목표가 2028년쯤 그런데 알려졌었는데 빌 게이츠 얘기가 네. 이게 2030년 한 2년 정도 늦출 거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지금 핵연료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설명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11월 선거에서 어느 민주당, 공화당 누가 이기든지 간에 지금 미국의 원전 산업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는 자기가 확신한다. 그래서 미국 원전 산업이 뭐 순항할 거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미국도 지금 뭐 전력 수요가 엄청나게 많죠. 특히 오픈 AI 같은 AI 쪽 데이터 센터 때문에 지금 전력 수요가 많기 때문에 빅테크들도 원자력 발전에 큰 관심을 보인다는 점을 블룸버그가 지적을 했습니다. 네. 원자력 에너지 사용 확대하는 법안도 하원에서 통과를 하원에서 한 바가 통과시켰죠. 있고요. 네.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자세히 전해드리지 않아도 이 증시 흐름만 봐도 많이들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 최근
몇 년 이 세계 대외 투자의 미국 쏠림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네요. 블룸버그가 IMF 분석 같은 걸 근거로 해서 전했는데요. 네. 코로나 이전만 해도 주로 중국 같은 신흥시장 쪽으로 이제 그 해외 자금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네. 코로나 이후에 그 후에 몇 년간은 미국 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완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짐작하시겠지만 고금리하고 미국의 뭐 인프레 감축법 같은 반도체법 같은 어떤 산업 인센티브 정책 때문에 그런 거다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 투자자들이 탈달러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는데 그걸 별로 개의치 않는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또 어떤 내용 나왔습니까? 여기 좀 그래서 마무리할까요? 지금 뭐 네. 보면은 코로나 이전만 해도 이런 미국에 들어온 자금이 해외 자금이 평균 한 18% 정도였는데 최근 몇 년은 한 33% 정도가 그리고 확 늘어났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반면에 중국에 들어가는 것은 확실히 줄었다. 그러니까 그 국가 간 자본 흐름 총액에서 차지하는 중국 비중이 2019년까지의 10년간 평균 7%였는데 2021년부터 2020년까지는 평균 3%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상무부 자료도 그 중국에 대한 FDI가 지난 4월까지 4개월째 줄었다는 점을 뒷받침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미국에 흘러가는 바람에 신흥국으로 갈 돈이 굉장히 그렇죠. 많이 줄었다. 뭐 이렇게도. 네. 그런데 이제 미국 금리가 지금 이제 내려갈 텐데 내려가게 되면 이제 그때는 뭔가 좀 변수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선 트럼프가 이제 재집권을 할 경우에도 조금 뭔가 지금의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도 합니다. 일단 미국 자산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는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는요. 보잉 에어버스 최근 제작한 항공기들의 인증서가 위조된 티타늄이 부품 자재로 사용됐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이건 뉴욕타임스 보도인데요. 미국 연방항공청하고 항공기 부품업체 스피릿 에어로시스템즈가 이제 티타늄 부품 재료를 보는데 그게 부식돼 가지고 작은 구멍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FAA가 조사 중인데 이제 현재 조사 상태라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련해서 이런 티타늄 이런 재료가 들어간 인증 부품서가 위조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그런 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확인된 건 아닙니다. 여기 대해서 지금 FAA도 조사하고 있고 있는데 이런 어떤 항공기에 해당되는지 확실치가 않다고 하는데 지금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면요. 네. 문제의 티타늄이 들어간 걸로 관측되는 그 항공기가 2019년부터 2023년 사이에 제작된 건데 기종은 보잉은 737 맥스하고 드림라이너, 에어버스 220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대해서 네. 지금 보잉 쪽에서는 보잉도 그렇고 에어버스도 그렇고 해당 소재를 테스트해 봤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글쎄요. 이 결과를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 항공 안전 문제니까요. 네, 그러게요. 가뜩이나 이 항공기 관련된 사고도 가끔 지금 나고 있는 비교적 자주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얘기는 좀 따라가 봐야 될 것 같네요. 여기까지 오늘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